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앞서 이제 자기 원인에 대한 그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좀 편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끊었어요. 원래는 스트레이트로 쭉 가려고 했는데 너무 길고 그러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끊었고 또 보게 될 거는 유한성이란 개념이에요. 유한성 보고 이제 개념을 또 끊을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여기는 이제 표현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2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유한하다라는 표현은 나오더라도 유한성이라고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제가 이거를 분류한다면 이제 유한성에 대한 얘기로 볼 수 있어요. 유한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한정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뭐 지금 여기서 자기 원인이라던가 제일 원인이라던가 뭐 인과율, 충족 이유율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나오는 거 전부 다는 거의 플라톤 철학에선 다 나와요. 다 나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 이게 이제 좀 플라톤을 접하면 철학책을 보기가 쉬워지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플라톤의 책이 좀 난해하기 때문에 난해한 게 많죠. 그때 당시 사고가 우리의 지금 사고하고 좀 많이 다르니까 난해할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두면은 이 표현 자체가 어떤 맥락에서 나오게 되는지 어떤 전통을 가졌는지는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유한성에 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동일한 본성의 다른 것에 의하여 한정될 수 있는 사물은 이렇게 나오죠. 동일한 본성에 의해 그러니까 이게 본성적으로 같다라고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이 한정할 수 있는 본성을 지니냐 이런 걸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나눠놨는데 지금 여기 동일한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인 거예요. 사유하고 물체. 그러니까 이제 진료적 측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지적 측면이라 해야 될까요? 질서 아니면은 추상적, 추상적 측면이 있어요. 이 그 존재라거나 개념을 분류하다 보면은 존재는 진료적 존재하고 추상적 존재가 있다라고 분류가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는 대체로 존재는 진료적인 존재를 말해요. 존재하냐 안 하냐, 존재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언급되는 게 추상적인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진료적인 것들은 뭐 허상이다 그러면서 관념주의적인 입장으로도 갈 수도 있죠.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냐. 그래서 이거는 뭐 진료적인 걸 강조한다면은 유물론적, 그다음에 추상적인 걸 강조한다면은 관념론적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본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거죠. 개가 있다면은 개에 취합될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본성의 다른 것에 의하여 한정될 수 있다. 이 진료적인 거는 진료적인 걸 한정할 수 있고 추상적인 거는 추상적인 걸 한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돌이랑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해볼 때, 이 둘은 차이를 구분지을 수 있어요. 차이를 구분지을 수 있죠. 반면에 돌이랑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데아라는 게 있다고 해보면 이 둘은 그 비교를 하거나 할 때요 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서로 원래 그냥 좀 맞닿아 있는 개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바탕으로 뭔가를 할 수 없어요. 근데 뭐 이데아를 가지고는 할 수 있는데 아주 다른 걸로 해본다면 게임으로 해볼까요? 게임 이렇게 해본다면은 돌을 가지고 돌과 이 게임을 비교하면서 돌과 게임의 차이를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돌의 성질을 게임을 통해서 규정할 수 없어요. 일단 게임하고는 달라. 게임은 이건데 돌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될 텐데 지금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접점이 없는 것들이다 보니까 돌이나 다이아몬드 또 예를 들어 보면 사과 아니면 또 뭐 코끼리 이런 걸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한계를 지을 수 있어요. 각자의 성질을 비교하면서 성질이 좀 약간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모순율이 적용이 된다고 해야 되겠죠? 모순율이 적용되는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뭐 좀 추상적인 거 사랑이라고 한다거나 그러면은 모순율 적용이 안 돼요. 왜냐면은 돌, 다이아몬드, 사과, 코끼리 이런 것들은 공간을 차지하거든요. 공간을 차지하는 반면에 사랑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개념적으로만 본다면 그렇다 보니까 공간을 차지하는 것끼리는 특정 형태의 성질을 취하기로 했으면은 다른 성질을 못 취해요. 그러니까
돌은 뭐 이런 형질이야 라고 했을 때 돌은 다이아몬드적 형질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과는 이런 형질이야 했을 때 돌적 성질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생겨요. 이 모순율이 적용이 되면서. 반대로 이 돌을 가지고서는 그럴 수가 없다. 왜냐면은 돌은 뭐 이 정도 단단함을 말하는 건데, 사랑은 단단함을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닌데,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인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순율 적용을 할 수가 없다 이거고. 그래서 이제 사랑과 그 다음에 뭐 용기를 놓고 본다면은, 사랑은 어떤 대상을 두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은, 용기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달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순율 적용이 또 가능한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같은 종류들끼리 모순율에 따라 구분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동일한 본성의 다른 것에 의하여 한정될 수 있는 사물은 자기의 유한에서 유한하다. 일단 그 사물이라는 것들, 사물 존재라는 것들은요, 어떤 물체라는 것들은 그 자기의 어떤, 여기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걸 또 갖고 와서 이게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 틀만 조금 잡아놓으면은 철학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처음에 틀 잡기도 어렵고 관심 갖기도 어려우니까 그게 좀 어려운데, 보게 되면은 지금 자기의 유라 그랬잖아요. 유라는 거는 어떤 범주를 말하고요. 범주를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간, 개, 사과, 이런 것들, 이런 언어적인 표현들 자체가 유에 해당이 돼요. 유에 해당이 되는데, 그 유에 들어가는 것들은 어떤 개념적으로 공통된 특징을 지녔기 때문에 그 유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유를 보게 되면은 그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물론 어떤 것들은 뭐 조금 다른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비슷한 특징, 큰 골자에서는 같은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같은 유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같은 유에 집어넣는데, 이 유에 들어간 존재나 이런 것들이 무한하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 뭐 팔이 무한대로 길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어느 한계를 지니게 돼요. 어떤 특징적으로 특정되게 돼요. 특정. 그래서 이 어떤 유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무한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한하다라고 일컬어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한하다는 거는 결국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계가 있다. 유자가 있을 유자 하나, 그 제한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 한계가 있다는 건 당연히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무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모든 그 어떤 종류에 속하는 것들은, 어떤 존재라고 칭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유한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2절에서 말하는 내용은요, 모든 존재에게 적용되는 정의인 거예요. 이 유한하다는 거. 모든 건 다 유한해요. 근데 이제 무한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잖아요. 무한이라는 개념 나 좀 뭐 어떤 의미로서 쓰는지 알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한을 규정하고 무한도 규정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유한은 모든 존재들, 필멸자들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들, 그 다음에 행성, 우주, 이 세계 자체가 유한하다라고 일컬어져요. 유한한데 이거를 무한한 거랑 비슷하게 하려고 순환시키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유한한 것들이 순환하면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냐, 존속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무한성을 닮으려고 이 세계는 유한하면서도 순환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자기 유한에서 유한하다라는 거는 모든 존재들의 특징이에요. 모든 존재들의 특징이고, 모든 존재는 무한한 성질을 가질 수 없어요. 어떤 특정 한계 내에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당연한 얘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동일한 본성의 다른 것에 의하여 한정될 수 있는 거, 이거죠. 이제 동일한 본성에 의해, 왜냐면 모순율 적용하면서 얘는 이만큼밖에 안 되던데, 얘는 저런 성질밖에 안 되던데, 다른 성질 못 갖던데, 이러면서 얘는 이 성질 갖고 얘는 이 성질 가지니까 구분되는구나, 얘는 이 성질 갖고 얘는 이 성질 가지니까 구분되는구나, 비슷한 건데, 모순율이 적용되니까 얘는 얘의 성질을 갖지 못하네, 얘는 얘의 성질을 갖지 못하네, 얘는 얘랑 비슷하긴 한데 뭐가 다르네, 이러면서 이제 규정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는 우리가 항상 그것보다 더 큰 다른 물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유한하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비교되면서 얘의 크기는 뭐보다 작다라는 특정 지어지는
성격이 생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사과는 낑깡보다 크다 이런 그 성질.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 다음에 또 본다면은 개는 개미보다 크다 이런 성질들이 있죠.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개미는 한계를 지니네, 크기에 있어서 한계를 지니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 낑깡도 마찬가지로 한계를 지니네, 한계가 있다 라는 걸 알게 된다 이거죠. 사과랑 비교해 봤을 때 사과랑은 항상 이런 관계네, 그러니까 한계를 지니네. 근데 사과랑 낑깡이 이제 비교할 수 있는데, 반면에 사랑과 낑깡을 비교한다면 사랑이 낑깡보다 크다 작다 이걸 규정을 못하죠. 서로 같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종들끼리밖에 못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이게 불가능하다 이거죠. 낑깡보다 크다 작다 안 되는 이유는 낑깡은 공간적 성질을 지니는 존재고 사랑은 공간적 성질을 지니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본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 존재가 같은 존재로서 취급될 수 있을지라도 공간적 성질 지니는 애들끼리는 비교 가능한데 공간적 성질을 지니지 않는 애들은 비교 불가능하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유는 다른 사유에 의해서 한정된다. 사랑은 공간적 성질이 아닌데 어떤 인간이나 어떤 존재와의 그 교류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죠. 그렇다 보니까 사랑과 용기를 비교한다면, 용기를 비교한다면 사랑은 어떤 타자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 태도를 말하고, 용기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 놓고 지금 앞서서 공간적 성질을 지니지 않는다고 사랑을 그런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거 뭐냐, 이거는 지금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공간 안에서 펼쳐지냐가 문제가 아니라 공간적인 성질을 지닌다는 거는 어떤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랑이라는 거는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죠. 어느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존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양상을 보이느냐에 대한 거기 때문에 공간 점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용기 마찬가지도, 용기도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어떤 존재가 어떤 것을 대할 때의 이제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공간을 전혀 점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적 성질을 지니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유는 다른 사유를 규정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양상을 말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의 양상인데 얘는 어떤 상황에서 나타난다? 어떤 친교적이거나 어떤 친화적인 어떤 존재를 조건으로 두고 나타나고, 용기는 어떤 다른 두려움을 유발하거나 어떤 내가 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자신감이 없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대하는 태도를 말해요. 상황이라는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순율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는 상황이죠, 상황. 그래서 사랑이 놓이는 상황에서 용기를 놓이는 상황이 들어갈 수 있긴 한데 차이는 있죠. 왜냐하면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두 가지가 중첩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둘이 구분이 된다. 사랑과 용기가 구분되잖아요. 우리가 사랑과 용기를 구분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의 없다고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는 모순율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모순되는 게 둘이 양립할 수가 없으니까, 두 가지가 이제 양립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내용도 좀 약간 기초적인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한계를 짓고 있는지, 한계를 짓는 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표현이 조금 애매하죠. 그냥 우리 쉽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냥 모든 것은 한계를 지닌다. 근데 이 한계를 측정할 때 유사한 성질을 지녀야 된다. 공간적 성질을 지니는지 아니면 비공간적 성질을 지니는지 이거에 따라서 서로 규정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유 같은 경우는 공간을 점유하지 않으니까 공간을 점유하지 않는 것들끼리는 그 조건이 유사함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근데 물체나 이런 것들은 사유를 통해서 할 수가 없다. 왜냐면 물체를 규정할 때는 공간적 성질도 참고하니까 안 된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유한성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해보고, 예, 또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제가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또 기회 봐서, 예, 시간 봐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